경기도 분당의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특정 민간업체가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불법은 없었고요.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박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도 의미.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혹 해소하는 데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어제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실명을 쓰고 얼굴도 네. 이제 공개가 됐는데 김 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지 경찰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여금이 473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상식선에서는 이 돈이 지금 또 없다 이렇게 사업 관련된 비용으로 다 지출을 해서 없다. 천천히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김만배 씨는 요즘에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네. 최초의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하는데 민에게 너무 많은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수사를 할 때 항상 이 수사의 출발점은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만배 씨가 총 회사로부터 473억 원을 대여했는데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건 시기입니다. 2019년, 2020년에 지금 총 473억을 대여했는데 그때는 사실 사업자금이나 운영비가 크게 많이 들어갈 때가 아닌 것으로 통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빌려왔던 돈을 갚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일단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4월에 우리 보통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다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은행원들도 다 묻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473억 원 정도가 일단 회사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빌린 걸로 돼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김만배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회사 자금의 횡령이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이상하다라고 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거고요. 이제 이게 너무 수사가 늦어진 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나갔고 얼마가 남아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3억 원이 상식성에선 운영비로 만약 처리가 됐다면은 회사에서 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대여금이면은 대주주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업 운영비면 뭐하러 회계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제 유력 법조인들로 고문단을 구성한 이유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꾸렸는지, 왜 꾸렸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모셨는데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이번 의혹의 또 다른 또 중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 고문단에 대한 대가성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김만배 씨 좋아하는 형님들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 멘토 같은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그 좋아하는 형님 중에 왜 제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나 뭐 은사님도 포함이 됐으면 좋을 글쎄 텐데 말이죠. 다 법률가 쪽이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문 변호사를 보통 기업에 물어봐도 예. 보통 고문 변호사라는 것은 평소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문 변호사라고 이름을 걸어놓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최대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뭐 일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뭐 조언도 해주고 응해주는 건데 1,500만 원을 줬다는 얘기는 예. 그건 분명한 우리 소위 그 이 사회의 통념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법조인들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도 법과대학을 나와서. 예. 사회 통념상 저건 뇌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전이냐 사후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1,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줬다. 그러니까 돈을 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곁가지들이고 예. 몸통은 뭐냐? 왜 누가 무슨 이 방법으로 네.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애초부터 민관 협동 개발을 하면서 민간이 도대체 뭐 그 아주 적은 돈을 내놓고 수만 배에 달하는 이익금을 취하도록 설계를 했느냐라고 예. 하는 것부터 이 시작이 돼야 하고 그게 몸통인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네 어쩌네 하는 것은 예. 이미 근거와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줬다는 것도 근거가 증거가 나와 있어요. 예.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2015년에 이 사업이 출발할 때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민관 개발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민관 개발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설계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예.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예. 이거를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핵심은 민간이 그렇게 과도한 이익을 갖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를 따져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도 그렇고요.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지역의 검사장도 그렇고 고문이건 자문 변호사 그리고 지금 이것도 격가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50억 원 가운데 곽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를 입어서 위로금 포함해서 총 5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네.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산재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 통상적으로 불이 나면은 저희가 119에 신고를 하고 산재를 당하면 그 근로공단에 당연히 신고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45억 원이 위로금 내지는 산재 위로금 쪼다 이렇게 줬어요. 글쎄 납득이 말입니다. 되십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누굽니까? 대선적으로 지금 온통 뒤흔들고 있는 언론계 출신 마당발 사업가인데 말이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부분에 대해서도 예. 해명 부분에 도무지 신뢰가 안 가는데 우선 왜 이제야 뒤늦게 와서 산재를 예. 했다는 내용을 뒤늦게 공개하는 건지 그리고 특히 가장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보상금의 내역입니다. 산재 내역. 예. 말하자면 곽상도 아들은 뭐 이 가끔 기침하고 어지럼증 이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예. 아니 어느 정도 개인적인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있기는 그걸 밝히지 못합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또 큰 거액의 그런 산재라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신고 안 한 이유가 뭔지 뭐 이런 등등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무지 김만배 씨의 이후의 해명도 신뢰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만배 씨,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 기록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받자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가 꼭 있습니까, 회사에서?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 각상도 의원 아들에게 중대 재해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거액의 45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산업재해 그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통상적으로 산재 사고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사망 사고죠. 그렇죠. 네. 사망 사고 때 산재가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 받는지 아세요? 뭐한 4억 원에서 보통 4억에서 예. 5억 정도 받습니다. 예. 물론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느 정도 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아졌고 이명의 어지러움증이 좀 있다. 이명의 어지러움증이 있는 정도면 그건 산재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또 근무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올초에 관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도저히 못할 정도의 수준의 엄청난 소위 건강 악화도 아닌 것으로 지금 일단 추정이 되고 예.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소위 산업재해와 성과급 명목으로 줬다는 45억 원은 예. 일반 우리 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돈은 50억이 갔는데 예. 이걸 어떻게든 지금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말을 만들어야 되니 그래 그럼 이렇게 나누자. 퇴직금 5억 원, 예. 성과급과 산업재해에서 45억 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지금 다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 월급에다가 근무 연수를 합해서 주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5억 원이랄까 5억 원과 40억 원을 나눠서 퇴직금이 5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 곽상도 씨 아들은 월급이 한 8천만 원이 좀 넘어야 됩니다. 예. 연봉으로 따지면 10억이 넘네요. 그렇죠. 거의 근데 10억이네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언저리가 월급이었는데 퇴직금이 380만 원 네.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5억 원이라는 것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왜 많은 돈이 가야만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이 아닐까? 그죠? 네. 회사가 아무리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는데 그냥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 너 50억. 이런 회사 본 적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50억이 지급된 이유 지금 회사에서 밝힌 건 법적으로나 모든 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50억에 관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예.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내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저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가장 중증의 장애를 걸려도 일일 1340일 어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상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보면은 대표이사 횡령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뇌물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 상한이라는 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회사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고생했으니까 좀 더 줘야지 할 수도 있는데 그 상식을 너무 많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금액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급된 건지 체크를 해야 되고 아까 김만배 씨가 최근에 2년 동안 473억 원이나 회사에서 돈을 빌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막 줘도 되나요?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대표이사 배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 50억 원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이제 허탈감과 좀 분노를 안기고 있는데 또 하나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50억 원 얘기하다 500만 원 하니까 너무 적게 느껴지는데 국회의원한테 한 사람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만 원입니다. 1년에. 예, 1년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지금 언론에 따르면 한 3,500만 원 정도까지 화천 대유와 관련된 주주 내지는 실소유주들이 후원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또 몰랐다고 그러네요. 몰랐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야말로 사회통념상 또는 우리 요즘에 나오는 말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보통 그 선거법상 1년에
후원금의 액수 총액이 1억 5천만 원일 겁니다. 선거 없는 해. 예. 선거가 있다면 곱하기 2해서 3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소액 10만 원짜리 소액 지지자들이 많이 보내오는 것도 있지만 예. 저렇게 500만 원씩까지 턱턱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실에서는 당연히 한도액 50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뭐냐면 영수증도 다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딱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 전화도 당연히 뭐 포함해서 의원들도 보내고요. 좀 하죠. 제가 10만 원, 20만 원 보내도 의원들이 보내와요. 누가 뭘 보냈는지를 다 확인을 한다는 소리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쪼개기 지금 후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국마사회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한테 쪼개기 쪼개기 지원을 전 직원을 동원해서 했었어요. 10만 원씩. 환급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연말에. 연말 환급 받으니까 그걸 이제 보너스처럼 줘가지고 이거를 니네가 니네 이름으로 의원들한테 후원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마사회라고 하는 주체가 주는 뇌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게 물론 합법적인 한도에 내에서지만 이게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차제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곽상도 의원은 도덕적으로 지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스스로의 대응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소위 이 도덕성의 의원으로서의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했습니다. 그렇고요.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전부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차제에 전부 검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특수 관계자 또는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이거를 전부 검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덧붙일 거 사실은 저렇게 이 공개적으로 후원한 것은요.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는 막대한 금액들이 현금으로 오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디까지나 이제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라도 그 지인들의 차명을 통해서 또 후원을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가 시행한 개발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됐다 계약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고 당시에는 이제 분양받을 당시에는 법이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발사가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분양했을 당시에 6억 원에서 7억 원이었는데 지금 호가가 15억 원입니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일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그래서 화천대유에 굉장히 많은 고문 변호사가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분양가가 한 6억, 7억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세가 15억인데 전세가 한 8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세가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게 분양이 옛날이 지난 아니라 6월이에요. 6월이에요. 지난 6월이에요. 지난 6월이면 최근입니다. 부동산 엄청나게 폭등했던 지금 시점에 형식적으로 합법인데 실질적으로 저쪽에 도움을 주거나 이득을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찾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에 부합하느냐. 지금 살려면 15억이 드는데 6억, 7억 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7억, 8억을 그냥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적으로 합법일진 몰라도 이건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박영수 전 특검의 딸 혹은 더 나아가서 박영수 특검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142가구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화천대유가 받은 건 24가구인데 그 가운데 한 가구를 올 6월 달에 박영수 특검 딸에게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현 시세보다는 엄청 쌀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23가구는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박영수 특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1,500이면 정확히 따지면 1억 8천 매년 받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흠결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법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지역의 검사장이었던 분 역시 고문은 아니래도 뭐 자문 변호사로 수백만 원씩 받았다.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으로 나온 게 유명한 뭐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배우가 초창기에 화천 대유에 70억 원 정도를 했다.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놀랄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혜 분양이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또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 온통 네. 모든 국민적 의혹이 시선이 쏠린 이 지역에 여야 의원들이 지금 두루 이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연예인들까지 동원돼서 투자했던 또 사실이 밝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는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국민 시선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게 검찰의 전면적 수사든 특검이든 뭔가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대선 전에 파헤쳐야 제대로. 근데 대선 전에 이게 파헤쳐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은요. 맞습니다. 예, 대선 국면 그게 문제입니다. 예. 네, 박여수 특검에 따라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거액의 퇴직금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만배 모 대주주가 기본 퇴직금이 한 5억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5억 원을 했거든요.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퇴직을 하면 네. 30년 정도 대학 교수로 근무를 합니다. 예. 뭐 저희 퇴직금이라는 거 뭐 많아야 1, 2억 있을까? 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퇴직연금을 내니까 계속. 네. 그렇죠. 저는 헛산 겁니까? 평생을? 아니, 열심히 잘 사셔서 지금 아침에 방송을 아니 하시는데 왜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을 이런 하십니까? 말씀을 예. 드리는 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런 예. 생각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상대적인 박탈감. 자, 네. 2015년에 설립된 회사가 2021년에 6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한테 50억을 줬다. 앞에서. 그리고 지금 얼마를 줄지 모른다. 예. 또 15억짜리 아파트를 석 달 전에 분양을 하면서 6억에 원가에 분양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저 사람들은 돈벼락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일반 국민이나 이 청년들은 그 나이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맞습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 지금 사업을 어떻게 설계해서 저렇게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불과 몇 사람이 갖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좀 저렇게 돈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허탈감과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졸부나 하는 짓이지. 예. 저건 진짜 졸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5억도 다 뇌물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곽상도 의원 또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뭐 뇌물이거나 혹은 네. 뭐 미래 기대 이익에 대한 이 보험을 들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 거기서 6년 일했는데 6년 일한 사람들이 그 회사의 현금의 흐름이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저거는 입막음용일 가능성도 있다. 네. 예. 어디 나가서 얘기 안 하도록. 예. 그러니 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검찰 잘 아시다시피 정권 말기에 차기 정권의 행배, 정치 권력의 향배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절대 수사 안 하고 뭉갤 겁니다. 사실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시한 것도 경찰이 5개월 이상을 깔아뭉개고 앉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사람들한테 수사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신속한 수사? 그러니 신속하게 수사하려면 지금 이 수사하는 동안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가지고 객관적으로 예.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홍성걸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상식적인 아직까지 의혹을 얘기한 겁니다. 상식적인 의혹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고요. 화천대유 김만배 씨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정치권 로비나
특혜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돼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 점입 가경입니다. 여야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합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꾸 하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또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제 곽상도 의원을 개발 의혹, 특혜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곽상도 의원은 SNS를 통해서 대장동 사업 명실상부한 주인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네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이 의견에 대해서 그 사실은 진영 논리잖아요. 정치 논리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러한 사람을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증거 없이 비난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다. 고소 고발할 수 있죠. 예. 문제는 이게 고소 고발하고 그렇게 정말 이것이 국민의힘의 게이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혹은 공수처가 6개월 대선 6개월 남은 시점에 저게 빨리 움직여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또 서로 수사가 진전된다 한들 그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니 이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특검법을 내놓고 그 특검을 중립적인 예를 들어서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혹은 대학 이 법학 교수협의회라든가 이런 중립적인 인사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빨리 추천해가지고 만들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사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을 몽땅 넘겨가지고 수사하는 게 맞다. 보통 특검은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이 남았어도 3개월 플러스 3개월 하면 6개월이 맥시멈 아니에요. 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할 수 있는 게 특검이고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처럼 자신이 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특검을 진행을 해야죠. 그렇군요. 하지만 특검 자체는 아직까지 여당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곽 의원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당신들 나를 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거 무고죄로 맞받겠다. 이런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50억 원 받았다는 거를 최근에야 알았다. 이런 여러 가지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납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의 논리로 보면은 약간 일리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의 모든 거를 이재명 측에서 성남지사 시절에 이제 기획하고 인허가했고 사업하고 2인수 이익 분배 딱 설계를 했다라는 부분 이해를 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민들 눈높이 입장에서는 아들이 50억이라는 그에게 정말 그런 마지막 돈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몇 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린 곽상도 의원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식으로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곽상도 의원 건, 아들 건이나 이런 문제는 개인이 공격을 할수록 국민들의 화만, 분노만 더 오히려 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당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게 낫지 개인이 일일이 그렇게 해명하는 거는 근데 좀 탈당을 했는데 당 차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저런 말이나 행동 자체가 전신이었던 국민의힘에 누가 되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 여야 양측의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양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대로 허위사실 공표죄, 무고죄 그 여건에 실질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모르죠.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일단은 사건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고소고발을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몸통이 이재명이다만 다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이 인허가 관련 모든 거 본인이 서류에 사인했지만 이 사업은 나와 관계없다.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본인의 최대 치적이고 예. 그 이후에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업자들이 이익이 많이 갔을 뿐이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검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면 죄가 안 되는 거고요. 허위 사실이 아니면 무고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무고죄가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홍성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검찰에서 그 부분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좀 많은 사안이라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일부가요. 추석 전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거를 제보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직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만약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역시 비만 받아야 될 듯해요. 뭐 가능성이 있죠. 알면서도 예. 일체 내색을 안 하고 상대방 공격만 이제 말하자면 치중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볼 때는 비난의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추석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추석 연휴가 지났고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에 이게 터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제보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본인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보가 왔다고 해서 본인의 입장 혹은 얘기는 뭐 없이 그냥 터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에 당 지도부가 이걸 뭉개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 미국 출장 중이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대표가 돌아와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대행이 누가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 사안의 속성이.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아주 재빠르게 그야말로 이 당에서 저희가 탈당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당 지도부가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도덕적으로 이러한 일이 당에서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렇군요.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상같이 상식과 공정, 뭐 기타 등등 룰에 따라서 그리고 당원 당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그때 이재명 지사 측에 대한 공격을 했더라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모양이 보기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퇴직금을 받은 건 올 3월이고 아버지가 그 사이에 50억 원이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조차 지금 정확히 보도되는 건 없지만은 상식선에서는 아들이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홍 교수님께서는 뭐 늦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늦어도 너무 늦고 곽상도 의원이 늦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도부가 추석 직전에 제보를 받았다는 면 그거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곽상도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처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아들이 화천대유 가는데도 이제 아버지가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한번 응시해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봉급을 얼마나 받는 건지 틀림없이 관심을 가졌을 거고 그렇다면 퇴직을 했다면 또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어느 부자지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물며 그 액수가 50억이라면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뒤늦게 50억을 알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냐라든지 말이죠. 서둘러서 뭔가를 진화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예측을 했다면 더구나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나 뭐
여권의 저격수라고 할 정도로 정무 감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고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를 했을 법도 한데 지금 이후에 해명하는 거 보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예.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당내에서도 강경 대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곽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놓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젊은 세대를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 곽상도 의원께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희는 그 이상의 조치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해서 그런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같은 의원을 했었던 초선 의원들이 사퇴하십시오. 저런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시간 끌기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 지사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추석 전에 미리 인지를 했고 곽상도 의원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으로서는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야당의 특검 주장은 시간 끌기 꼼수입니다.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서 국민의 오해와 사실의 왜곡을 계속해서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겠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시간 끌기 특검 안 됩니다. 2013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큰 공통 부모는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의 이 행태, 자신들이 도둑질해놓고 도둑질을 막은 사람 보고 도둑을 잘 못 막았다 라고 비난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구태 정치 행태인데요. 네,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이 있은 후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당의 반경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좀 뒤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당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설계자를 찾아야 한다라면서 이제 공격에 나섰고 이낙연 전 대표는 특수본 설치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호기를 만났죠. 지금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것이 특검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그 본인이 곤혹스러울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계속 고발을 해요. 그래서 고발을 하면서 특검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를 하려면 지금 검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고발한 야권만 수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전모를 파악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돈 50억씩 주고 말이에요. 1,500만 원씩 고분료를 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민간이 비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재명 후보가 자기 입으로 2주 전에 내가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 전체의 전모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빠른 길이죠. 지금 시간 끌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자기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빨리 특검으로 넘어가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팀들의 수사 자료가 그대로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빠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이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야당, 국민의힘이 뭐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네. 당연히 특검을 오히려 주도하십시오. 예. 자청하십시오.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뭐 시간 끌기다 네. 그리고 수사 방해를 시도해서 특검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성남 관련된 검찰이나 뭐 이렇게 친정권 인사들 또 뭐 경찰 FIU로부터 이 수상한 자금 흐름 받았는데 수개월째 뭉개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찰 그 특검이 아닌 모든 주체의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묘안이 있다면 이미 정치권에 뭐 나왔을 텐데요. 지금 특검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게 시간 끌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홍성길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게 올해 속전속결하는 좋은 묘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첨예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때가 아니고 대선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권의 향방,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대선 놓고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에게 맡겨놓는다는 거는 이건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면 제3자, 이를테면 언론인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장동 사건을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 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루속히 결론을 낼 수 있는 어떤 제3의 기관, 단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 맡겨놓고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없고 계속 정치적 이해득실로 서로 공방만 하다가 날새고 그러면 결국은 정책이나 공약, 검증은 날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좀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선을 앞두고 사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어떤 뭐 대선 캠프와 관련해서 연주를 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통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이나 검찰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나라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지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진 원장, 홍성걸 교수, 백성문 변호사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